네, 은혜로운 일정 장은희입니다. 올해 첫 거래일이 끝이 났죠. 24년,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번 2025년에는 훨씬 더 우리 증시에 좀 훈풍이 깃들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에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이벤트들부터 하나씩 화면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CS 2025가 있을 예정입니다.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옵션 만기일 역시도 1월 9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CS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3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찬바람이 불 때 이 "제약 바이오를 사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이 JP모건 헬스 컨퍼런스 때문입니다. 제약바이오 이벤트들 중에서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히고 있는데 이 일정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한국금융통화위원회 있습니다. 1월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10월과 11월 이렇게 연속으로 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고, 특히 11월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지 못했었던 깜짝 금리 인하였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에도 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달러라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된다면 달러와 원화 간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노무라 증권에서는 트럼프가 만약에 취임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잠시 차트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넥 전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12월에 88.4를 기록했습니다. 11월 대비해서 급격하게 추락한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직전이었던 11월 대비해서 무려 12.3포인트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급격한 낙폭을 그린 것은 실제로 코로나 시국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는 18.3포인트나 급락세를 보인 바가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이번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내수 소비 심리가 내란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 내수 경제를 좀 빠르게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작년에 금리 인하 결정을 단행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고 예고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 1월 16일에 금리 인하 진짜 하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선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게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 살펴봤더니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9%로 제시를 했습니다. 원래 2% 정도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걸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경제에 온기를 좀 불어넣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12월 3일 정치적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고, 미국이 또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크게 단축을 시켰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올해 첫 금리 인하가 1월 16일이 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일정 이어서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월 20일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 예정돼 있습니다. 동일하게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예정. 그리고 BOJ 통화 정책 회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FOMC 있습니다. 1월 28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인데, 사실 지난 2022년 3월부터 시작이 됐었던 정말 길었던 긴축 사이클이
마감이 됐었죠. 마무리가 되면서 연준이 작년 9월, 11월, 12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12월 금리 인하는 상당히 매파적이었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제로 연준이 내년에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를 좀 조절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실제로 하기도 했고 점도표상으로도 봤을 때 금리 인하 횟수가 올해 4회가 아닌 2회로 단축됐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연준의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 JP 모건에서는 연준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시장 전문가들 역시도 연준의 이런 신중한 접근이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더욱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훨씬 더 긍정적인 면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 1월 30일 예정 IMF와 WB 세계 경제 전망 1월 중으로 있을 예정이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캘린더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목요일이었죠. 거래가 끝이 났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개장을 알렸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고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P라고 적혀 있는 것은 잠정치고요. F라고 적혀 있는 것이 확정치입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이전치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 오늘 12월 판매 데이터 나올 예정이고요. 미국이 중국과 관련해서 이 반도체 AI 등 투자 금지 시행이 오늘부터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갤럭시 북5 프로 출시 오늘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나오네요. 이전치 50.6이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11월 건설 지출 M1 기준으로 이전치 살펴봤더니 플러스 0.4%였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이번에 확정치 발표됩니다. 자, 중국에서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 확정치 동일하게 발표될 예정. 이전치는 51.5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금요일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제 119대 미국 연방의회 개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업 측에서 와이즈너 수요 예측 3일부터 시작해서 9일까지 있을 예정이니까 이것도 함께 체크. 자, 자율운항 선박법. 자, 금요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이따가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4분기 GDP 잠정치 나올 예정입니다. 이전치 살펴봤더니 QOQ 기준으로 플러스 0.1%, YOY 기준으로 플러스 1.5% 기록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24년 경제 성장률이 전망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원래는 2024년 4분기의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해서 플러스 0.4%라고 보고 2024년 전체 성장률을 2.2%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2%가 아니고 2.1%가 될지 혹은 2.0%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4분기 GDP 과연 QQ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0.4%를 하회할지 적중을 할지 혹은 상회를 할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지난 11월 28일에 발표를 했었던 수정 경제 전망에서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0.2% 뺀 2.2%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동일하게 0.2%를 빼서 1.9%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하게 이날 미국에서 12월 ISM 고용 제조업 구매 물가 발표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6일입니다. 자, 월요일이죠. 데이원 컴퍼니, 동국생명과학, 삼양, NC캠 그리고 아스테라시스 수요 예측 6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11월 제조업 수주 있을 예정인데 이전치 M1 기준으로 0.2% 상승인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 확정치 발표될 예정. 중국에서 12월 찰신 종합 서비스업 PMI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12월 지분은행 종합 서비스 PMI 확정치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CES 2025가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10 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세계 최대 규모의 IT 가전 전시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주제는 다이브 인 그러니까 몰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핵심 테마는 당연히 AI였습니다. 국제관 기업들 참가를 할 테고 그리고 최대 규모라는 거 체크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채권 쪽에 있어서는 미국 3년물 국채 입찰 있을 예정. 자, 그리고 미국에서 12월 ISM 서비스 고용 신규 주문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11월 실업률 발표될 예정인데 이전치가 6.3%였네요. 자, 그리고 유럽에서 동일하게 12월 CPI 잠정치 나옵니다. MOM 기준, YOY 기준으로 이전치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원 CPI도 함께 잠정치로 발표될 예정. 자, MOM 기준으로 YOY 기준으로 이전치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이 됐습니다. 지준일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2월 FOMC 회의록 공개 예정이고요. 기업 쪽에서는 위너스와 PIEE라는 기업이 수요 예측 8일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 있을 예정. 채권 쪽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있을 예정. 자, 미국에서 11월 소비자 신용지수 발표될 예정이고요. 12월 ADP 취업자 변동 있을 예정입니다. 이전치 살펴봤더니 14만 6천이네요. 자, 그리고 유럽에서 11월 PPI 발표될 예정인데 이전치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12월 소비자 기대지수 확정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마지막 됐습니다.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주가 변동성 잘 체크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권 쪽에 있어서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 자, 그리고 LG CNS라는 종목과 아이즈넷이라는 기업이 수요 예측합니다. 9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자, 중국에서 12월 통화 공급 M2 그리고 이전치 YOY 기준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고 유럽에서 11월 소매 판매 있을 예정입니다. 이전치 MOM YOY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이슈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난 12월 28일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미국인이나 혹은 미국 법인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가 12월 28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서 투자 제한 규칙, 방금 말씀드린 이 규칙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노하우, 그러니까 자본 이런 것들이 중국을 돕는 데 좀 쓰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미국 자본 그러니까 돈이 중국의 최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되는 것을 전면 통제하는 것이 주 골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재무부에 신설된 글로벌 거래국이 감독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살펴봤더니 민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벌금 한번 살펴봤더니 최대 5억 원 또는 거래 금액의 2배, 이 두 개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우려 대상국도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려 대상국이라고 한다면 홍콩, 마카오 의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행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에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미국 기업이라든지 미국에는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미국 기업이나 미국 개인이 중국 AI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나?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AI에 대한 글로벌 투자 전체에서 미국이 17%나 차지했다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TSMC를 좀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 시점 때문이더라고요. 중국 화웨이의 이 GPU에서 TSMC가 만든 칩이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진 바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 상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돼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 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그 뒤에 이 조치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TSMC를 겨냥한 조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겠죠. 전문가들은 이게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기술 탈취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기술 탈취가 억제되기 때문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이 중국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벌었다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정부 역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그 의무자는 미국 개인 혹은 미국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율운항 선박법, 이것이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자율운항 선박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다 위의 테슬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바다 위의 테슬라가 자율운항 선박이고요. 이 선박을 위한 법률이 자율운항 선박법이구나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것은 AI 기술을 운항 시스템에 접목을 해서 선원의 의사결정을 좀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시장 규모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2032년 기준 전 세계 시장 규모 1,805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굉장히 빠르고 급격하게 늘어날 굉장히 유망한 신산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법은요, 우리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임과 동시에 최초로 시행되는 국가라고 합니다. 이 법이 만약에 시행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한국의 해운 기업들 혹은 조선 기업이나 연구 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법 안에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절차, 자, 그리고 운항 해역 평가 기준 및 방법, 실승인 절차 등 굉장히 세부적인 기술 절차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페노션, 그리고 KL넷, 삼성중공업 등이 있으니까 당일 주가 흐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CES 2025입니다. 이번에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죠. 우리 한국은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또 삼성, LG, 현대, SK 등 이런 글로벌 대기업과 더불어서 통합 한국관 445개 회사가 참여하고요. 그리고 기타 중소, 중견기업 455개를 포함해서 거의 한 900여 개가량의 회사가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제는 무엇일까? 바로 다이브 인, 그러니까 몰입입니다. 추가되는 주제 중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만한 주제 무엇이 있을까 살펴봤더니 가장 먼저 꼽히고 있는 것이 양자 컴퓨팅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생성형 AI 활용 로봇, 그리고 세 번째 차량 기술 및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마지막에 에너지 전환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초점을 맞춰서 양자 컴퓨팅과 생성형 AI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생성형 AI입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작년 AI의 한 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챗 GPT로 대두되고 있는 생성형 AI 붐에 이어서 2025년에도 여전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특히 AI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그 CEO 젠슨 황이 무려 8년 만에 기조연설에 나선다라는 이야기 밝혀졌는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 젠슨 황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의 입에서 어떤 AI 비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업계에서 또 기대하는 바가 당연히 크겠죠. 엔비디아의 다음 차세대 GPU가 올해 CES에서 공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 한껏 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살펴봤더니 올해 3월 블랙에를 공개를 했었고, 그리고 6월에 또 두 개의 중요한 굵직한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먼저 첫 번째가 2025년 블랙엘 울트라를 출시를 할 것이며, 그리고 2026년에 루빈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이번 6월에 밝히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번에도 기조 연설에 8년 만에 나서는 만큼 새로운 GPU에 대한 언급이 또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월에 한 행사에서 살펴봤더니 AI는 본질적으로 로봇이라고 언급을 한 바도 있었죠. 자, 그러면서 로봇용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훈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개발키로 했는데 엔비디아 시장 지배력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커질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제스 로봇을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양자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위가 비트입니다. 0과 1을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는 큐비트입니다. 00, 01, 10, 11입니다. 그러니까 0과 1을 동시에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초고속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이 큐비트의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연산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인가 연산 속도가 올라가는 동시에 오류도 함께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글에서 큐비트를 서로 연결을 해서 오류를 감소시킵니다. 심지어는 이 큐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이 오류 수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 역시도 개발했다고 밝혔죠. 자, 윌로우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양자칩 윌로우 이 100개의 큐비트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슈퍼컴퓨터가 10자년, 그러니까 조, 경, 해 다음이 자잖아요. 그 10자년이 걸리는 문제를 딱 5분 만에 처리를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윌로우는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한 6단계 중에서 2단계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서 2029년 말까지 양자 컴퓨터를 좀 실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끌어올려졌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이슈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AI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빠르게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AI 역시도 데이터 처리량이 굉장히 방대하죠. 그리고 복잡한 연산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AI 기업으로서 빠르게 선점을 할 수 있었던 엔비디아의 위치가 더욱더 공고히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AI의 다음 승부처가 바로 양자 컴퓨터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기업들은요,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주요 기업 한번 살펴보면 굵직하게 아이온큐, IBM,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도권을 내어준 기업들이 다음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양자 컴퓨터 쪽에 몰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아이온큐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아이온큐 실제로 이제는 정말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흔하게 들어봤을 정도로 주가가 강한 상승 탄력 보이고 있다는 점 많이들 알아가실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 살펴봤더니 2024년 연중 주가 상승률이 무려 243%를 기록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되게 신기하게 봤던 점이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아이온큐 관심이었습니다. 현재 국내 투자자가 이 아이온큐 주식 4조 1,800억 원 정도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온큐 시가총액의 무려 30%가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가 넘는 이 자본 전부 다 한국 자본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겠죠. 자,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이야기 함께 안 하면 좀 섭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양자 컴퓨터계의 엔비디아다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리게티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글에서 윌로우를 발표한 다음에 정말 주가가 급등세 보였습니다. 특히 12월 들어서 주가가 말 그대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 확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28일 기준으로 주가가 11월 대비해서 무려 485% 이상 폭증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살펴봤더니 1713% 가까운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단 마지막 거래일에 두 자릿수 급락하면서 장을 마감지었다는 점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앞서서 보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다 사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단위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분야 특허 개수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만여 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2만 8천여 개로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정부에서 무려 2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2023년이죠. 자,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겠죠. 중국의 이런 무서운 속도는 특허 개수, 그러니까 이 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살펴보시면 2020년에 10위에 불과했었던 오리진 퀸턴 같은 경우에는 IBM을 제치고 1등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19위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두 다 제치고 3위 자리에 안착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특허 개수일 뿐 기술력이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그래도 기술 패권, 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 절실히 느껴갈 수가 있습니다. 3위는 어떤 국가일까 살펴봤더니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13,000개가량의 특허를 갖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산업 혹은 이 반도체 산업에서 주도를 잘 하고 있다가 한번 미끄러진 적, 놓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다음 AI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300여 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1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나올까? 일단 증권가 전망치 가장 큰 특징은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영업이익 전망치 한번 살펴봤더니 가장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쪽이 바로 NH투자증권이었거든요. 영업이익 9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던 쪽은 BNK 투자증권이었습니다. 8조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두 증권사 편차만 보더라도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왔을 거도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일단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을 가늠하기에는 변수가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NH투자증권, 그러니까 가장 공격적으로 전망치를 제시했었던 이 증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3분기보다 4분기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중론 한번 살펴봤더니 4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내년 전망 역시도 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망에 대해서 어둡게 잡고 있느냐 살펴봤더니 그 이유는 반도체 산업 관련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왜 좋지 않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메모리 업체들이 저가 공세 전략을 굉장히 많이 취하고 있죠. 그래서 디램이 공급 과잉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수요가 똑같은 상황에서 공급만 많아지게 된다면 가격은 덩달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만에 무려 35.7% 그야말로 추락했다는 소식 전해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HBM 대형 고객사를 아직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고객사는 바로 엔비디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보를 아직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 SK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에 있을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그리고 또 외부 언론에서는 삼성전자 HBM3 엔비디아 공급이 2024년이 아니고 2025년 1분기로 미뤄졌다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1분기잖아요. 그래서 1분기에는 정말 이뤄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도 1월 8일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점까지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운 일정, 한 주간의 일정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목요일에 새로운 일정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